일단 그래도 시작이 됐으니까 저희가 일정이 있어서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일요일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완주군 살림살이 들여다보기는 이따가 이제 저희 경과보고 때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가 사실 올 여름 더울 때 8월 20일부터 좀 이렇게 준비가 됐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간에 좀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발기인 대회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저희가 창립총회를 준비할 건데 아무튼 그간의 과정들을 또 함께 하면서 저희가 하승근 변호사님이라고 아마 전국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예산납치 쪽에 있어서는 이렇게 초청해서 특강도 잡혀있고 하니까 좀 끝까지 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게식사 처음에 이제 거의 시작 같이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저희 유영열 전 군의원님이셔요.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간 잘 지키셨습니다. 왜 김구 선생님 안 오세요? 아프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완주 살림살이 들여다보기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의미가 있는 모임이었습니다. 오늘 게식사는 우리 모임의 가장 좌장이시고 어른이신 우리 연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저를 아끼는 마음으로 저한테 이렇게 마이크를 잡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시기적으로 개면은 특기의 매듭달인 12월을 보내야 되고 또 갑진년 용띠의 해로운달 1월을 맞이해야 되는 중대한 시기에 우리 이런 모임을 가진 데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 모임이 잘 되기를 소망하면서 희망을 해봅니다. 저는 한 30년 동안 지방과 중앙의 공직생활을 마무리를 하고 고향에 내려와서 또 완주군 의회라고 하는 색다른 체험을 4년 동안 하면서 완주군을 위해서 공직하고 은퇴하는 후에 자인으로 산다 보니까 더 넓게 보이고 더 깊게 보이고 더 멀리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보면서 좀 살아가려고 하는 차제에 우리 목사님이 좋은 제안을 하셔서 저는 기꺼이 동참을 한번 해본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산 관련 우리 하승수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기본적으로 완주군청이 1년 동안 군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하나의 시책을 계량화한 하나의 살림살이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분들이 즐겁게 동참하고 또 함께 해주셔서 더 발전된 우리 살림살이 들여다보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군민들 또는 전라도민들이 완주군은 부자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니오시다. 몇 가지 수치를 들어서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강남한다는 이 수치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지방재정 365의 공시된 자료하고 완주군에서 공시한 예산 자료를 참고를 해서 필요한 부분만 제가 좀 발표를 했습니다. 군의 재정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는 지방 재정 자립도가 제가 의원 당시 지금 한 5년, 6년 전 당시에는 거의 24~25% 갔었거든요. 근데 최근 자료를 보니까 16.35%로 떨어졌어요. 이건 심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높습니다만은 동종의 잣산제 즉 대한민국에 226개 시군구가 있는데 그 중에 82개 군 중에서 22개 군이 동종 잣산지라고 합니다. 완주군과 규모가 비슷한 잣산지의 22개 군 그 평균을 보면 동종 최소 32.48%도 있는데
우리 완주군 16.35라고 하는 것은 심각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완주군 재정 지표로 가늠할 수 있는 재정 자유도가 전국 평균은 한 60.70%가 되는데 우리 완주군이 55.06%예요. 이 역시 지금 심각하다. 따라서 완주군 재정 상태가 녹록지가 않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이 수치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심각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재정 상태는 그런데 채무를 좀 어떠냐. 작년 연말에 결산서를 보니까 완주군 채무가 354억이고 일반 예산 대비 3.72%가 채무 비율입니다. 전국에서는 0.75%인데 전국 평균 0.75인데 우리 완주군이 3.71호라는 것은 엄청나게 높은 채무 비율을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내만 해도 물론 그 예컨대 공무원들 퇴직금까지 계산하는 채무까지는 아니다만 빚이 없는 분이 시군이 많아요. 예컨대 뭐 남원, 제가 기억에 고창, 김제일 등등이 많거든요. 우주. 근데 완주군이 채무가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잉여 세월이 많이 남아요. 1년에. 거의 18%, 19%가 1년 예산을 띄워놓고 못 쓰는 예산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방재정법에서 세월을 먼저 변제하라고 하는 것이 법의 기본 정신인데 그 2027년도까지 얼마를 이렇게 갚겠다고 채무 변제 계획을 제시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봐지고, 잉여금 문제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여 %가 되니까 100% 20%로 5분의 1을 예산을 못 쓰고 그냥 넘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재정 자립도도 낮고 자유도도 낮고 또 채무도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 쓴 예산을 넘긴다라고 하는 것은 집행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입만 봐도 굉장히 줄었더라고요. 이게 세입만 봐도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 금액을 아시면 여러분 굉장히 깜짝 놀라실 정도로 낮더라고요. 그래서 세입과 예산 편성과 지출이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봐져서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 국민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완주군 예산에 대해서는 솔개와 같은 눈으로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서론의 말씀을 좀 드렸고 몇 가지를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나 우리 완주군 분들이 완주군 살림살이를 들여다보아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조금 저 나름대로 한번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공간과 소통의 시대적인 담긴 정책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공급자인 군수 중심에서 수혜자인 우리 국민 중심으로 편성도록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보자. 세 번째로는 관용력, 관행력,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비효율성, 비능률성이 감안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아니라 정말 과감하게 탈피를 해서 바른 정책, 바른 예산, 바른 집행이 되도록 이른바 삼바 정책이 실현될 수 있어서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우리 예산 편성과 집행할 때 실행 가능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한번 지켜보자. 그 예산 편성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집행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역시 집행을 들여다봐야 된다. 부수적으로 완주군 수의계약 집행 분야에서 수의계약을 보니까 한 45%가 돼요. 이거 대단히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 집행 공단 등은 공개경제의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특수성이 있다든지 집행에 신속성이 있다든지 이럴 때 수의계약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들여다보지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수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의 45%는 수의계약 한다는 얘기는 이건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분야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지켜보는 방법은 제 기억으로는 2003년도에 그 행정자치부에서 그
그 조례 준칙을 줘가지고 그 주민 참여에서 이제 그 사례를 줬고 완중된 아마 2008년도에 조례를 만드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좀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걸 지침으로 운영해오던 것을 2011년도 3월 달에 지방자치법 39조를 개정해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법제화를 했습니다. 따라서 주민 참여 예산제도를 확대하고 거기를 우리 잘 활용하면 우리 완주군 살림살이 들여다보기 이 모임이 좀 더 활성화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더 구체적인 것은 우리 하비르사님이 전문가이시니 저 말씀을 드리는 걸 기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개식사로 가름하고자 하는 저의 결론입니다. 삶이란 어울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어울려서 새로운 완주, 그 미래의 완주, 희망의 완주를 만들어 보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소망을 하면서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중국 후한 시대에 유지자 경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뜻을 가진 자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는 우리 고사성어입니다. 따라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유지자 경사성의 뜻을 이루어내면 어떨까 할게 싶습니다. 제가 더 드릴 말씀은 많은데 우리 옥과 같은 그 하승수 변호사님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완주군 살림살이 들여다보기 발대식 대회를 개시하고자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저희 화면상에 가기 전에 각자 테이블에 이렇게 회원가입서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강의 들어보시고 이 일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으신 분들 각종이면 좀 이제 여기에 성함이랑 생년월일 그리고 성별 연락처 주소는 자기 이제 읍면 정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희망 문과는 자기가 좀 원하는 문과 쪽의 예산을 같이 좀 한번 보고 싶다. 네, 중복도 가능합니다. 꼭 한국이 아니니까 중국인 정도는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신청인이랑 이렇게 서명 해주셔서 일단 나가실 때 앞쪽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강에 앞서서 좀 먼저 이렇게 휴대폰 좀 진동이 감동으로 부탁드리고요. 저희 오늘 강의를 해주실 세금도둑자와라 대표와 하승사 변호사님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하승사 변호사님은 대한민국 회계사, 변호사, 시민활동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참여연대 첫 상금 변호사, 그리고 협동 사무처장으로 활동하시고요. 그리고 소액주주운동, 조세개혁운동, 정보공개운동, 예산감시운동 등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 촉구를 통해서 공공기관을 감시하는 활동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면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진짜 황금 같은 일요일 오후인데 이렇게 딱딱한 주제로 모임을 갖는데 이렇게 나오신 분들 다들 아마 마음속에 다들 뜻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뜻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활동하셨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복장을 편하게 입고 왔는데요. 제가 평소에 별로 잘 집에서 충실하게 역할을 잘 못해가지고 오늘 제 아내와 여기 오는 김에 전투 예언을 하기로 해가지고 편하게 입고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예산감시 활동입니다. 사실 감시가 아니라 제안도 있고 여기 완주군 살림살이 들여다보기 참 이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내는 세금이 잘 쓰이도록 만드는 게 감시든 제한이든 목적이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 이야기를 좀 들어봐 주시면 좋겠고, 제가 또 이런 활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서 사실은 많은 시민들이 예산이라고 하면 되게 딱딱하게 느끼십니다. 어렵게 느끼시고 그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사실 지역에 대한 애정이 많고 지역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그 자체로 사실은 예산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라는 건 그냥 숫자일 뿐이고 사실은 내가 사는 지역의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는 내가 사는 우리 대한민국 문제, 국가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그게 국가의 어떤 예산 감시 운동이라면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그냥 내가 사는 지역의 예산 들여다보는 예산 감시든 예산 제한이든 예산을 들여다보는 것에 가장 큰 힘입니다. 가장 큰 힘이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아마 지역사회 관심들을 많으실 것 같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활동 순서대로 적합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제가 농촌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충남 홍성군에 살고 있어가지고 농촌에 와보니까 너무 농촌 관련해서 좀 농촌 주민들이나 농민들이 억울한 일들이 많고 난개발이나 환경오염 시설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일을 그걸 돕는 단체를 제가 이제 재작년에 만들었습니다. 홍익범교센터 농본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농촌 농민들을 돕는 일종의 공익범 단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 그 밑에 세금도둑잡아라는 활동은 이제 제가 변호사 자격을 얻은 게 1998년인데 그 전에 사법연수원 다닐 때부터 참여연대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권력 감시, 예산 감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일을 지금까지 그냥 하고 있는 거고요. 선거에도 관련된 활동도 뭐 제가 꾸준히 해왔던 활동인데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세금도둑 잡아라라는 단체 활동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좀 소개도 드리고 또 완주군의 예산 감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제가 하는 이 세금도둑 잡아라라는 단체 활동은 사실 정보공개 제도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 제도가 안 만들어졌으면 이 법이 안 만들어졌으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은 못하는 활동입니다. 못하는 활동인데 제가 1998년에 사법연수원 수료하고 변호사 자격을 얻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이랑 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들은 이제 검찰로 받고 저는 이제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쪽으로 뛰어들었는데요. 근데 98년에 이제 또 제가 변호사 자격을 얻었던 그 해인데 그 해에 정보공개법이 시행됐습니다. 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뭐 비판받을 것도 많지만 잘한 게 4가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요즘에 그 서울에 보면 나오는 그 하나회, 군사 쿠데타 세력을 하나회를 해체했던 게 제일 잘한 일이라면 그 외에도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좀 알면 좋은 3가지 잘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잘 아시는 금융실명제 시행한 거, 하나가 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 뭐 국회의원이나 군수가 재산 공개하게 된 거는 김영삼 대통령이 결단을 해가지고 대통령 되자마자 재산 공개를 했거든요. 나부터 먼저 할 테니까 다 해라. 장관들도 하고 국회의원들도 다 해라 해서 그거 참 잘한 일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잘한 일이 이제 98년에 정보공개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이게 시행되게 만든 게 잘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98년에 이 정보공개 제도라는 게 도입되면서 처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 국세청, 국정원, 검찰, 국회 이런 데 상대로도 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업무 추진비 감수 등을 적극적으로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전국 판공비 공개운동 네트워크라고 사실은 제가 참여연대 활동할 때 제가 제안해서 만들었던 네트워크였는데요. 그때 전국에 한 40개 시군구에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도 순창에서도 참여를 했었고 하여튼 몇 군데 전주 뭐 이렇게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공비라는 게 지금 말하는 업무 추진비인 거죠. 업무 추진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업무 추진비를 공개하라는 운동을 했고요. 그때 군수나 군위의 업무 추진비가 그때부터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소송도 많이 했고 뭐 많이 싸우고 그래서 어쨌든 다 공개를 시켰습니다. 공개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뭐 결국에 이제 주로 밥 먹는 걸로 많이 쓴 건데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이런 걸 전국 동시에 정보공개 정도도 같이 똑같이 하고 자료도 받아가지고 같이 분석도 하고 그런 활동을 여러 한 40개 지역이 같이 해가지고 그때는 상당한 좀 파장이 있었습니다. 파장이 있었고 지금 완주군청 홈페이지에 가보면 완주 군수님이나 이렇게 그 간부들 업무 추진비가 공개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이제 이때 활동의 결과입니다. 이때 저희 나름대로 전국의 여러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소송도 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관장 업무 추진비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이런 변화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보공개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 법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걸
확대시킨 건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한 일이 뭐냐면은 이 정보 공개 사이트를 만드셨어요. 여기 지금 open.go.kr이라고 됐는데 여기에 들어가면은 우리나라 뭐 주요 공공기관들은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공기관, 뭐 대학교 이런 데들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서 국민이면 누구나 다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팩스로 접수를 했어야 돼요. 이렇게 정보 공개를 요구하려면 팩스를 보내거나 직접 가거나 이랬어야 됐는데 이 사이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사이트를 통해서 다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전 세계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게 이제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제 정보 공개 제도에 워낙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가 만들어졌고요. 사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또 기록물 관리법이라고 해가지고 그전까지 자료를 다 폐기하는 과정이 많았습니다. 무단 폐기를 하는 과정이 많았는데 그거를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이제 기록물은 반드시 보관하고 관리해야 된다. 함부로 폐기하면 안 된다. 그걸 정착시켰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사이트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여기 들어가면 막 익숙해지시면 5분, 10분이면 다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완주군, 전라북도, 뭐 검찰, 경찰 다 할 수 있도록 됐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만드신 겁니다. 사실은 그 이후에는 이게 크게 발전이 없었어요. 지금 요 정도 이때 2004년에 이렇게 한다 하면은 그냥 쭉 이렇게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다가 2008년에 투명사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정보공개 청구를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활동하는 세금도둑잡으라는 단체는 2018년, 17년에 만들었는데요. 이걸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그동안 쭉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도 하고 예산 감시도 하다 보니까 이게 제일 힘이 센 데가 공개를 안 하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일 힘이 센 데가 뭐냐면 대통령, 국회, 검찰 이런 데들이죠. 그래서 그런 데들을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감시를 좀 해보자. 그래서 이름도 좀 세게 지었습니다. 세금 도둑 잡아라. 상대방이 들으면 가장 기분 나쁠 이름으로 우리가 세금 도둑인가 이렇게 생각으로 만들었고요. 저희가 또 하는 또 다른 활동은 이제 지역의 이런 완주 지금 오늘처럼 보이신 것처럼 완주에서 지역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예산 감시하는 걸 저희가 좀 교육하고 도와드리는 그런 크게 보면은 권력기관 감시, 그 다음에 풀뿌리 지역에서의 예산 감시 활동 지원하는 것 두 가지로 좀 나눠가지고 지금 단체를成立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도둑 잡아라를 만든 다음에 처음 상대했던 데는 어디냐면 국회였는데요. 제가 이제 주로 소송을 맡아서 하는데 하여튼 국회 상대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회를 탈탈 털었습니다. 국회에서 제가 엄청나게 유명해졌었어요. 그리고 혼자 못하니까 뉴스타파라는 독립언론, 요즘 압수수색 많이 당하고 있는 뉴스타파하고 같이 해가지고 국회 상대로 4건의 소송을 해가지고 다 이겼습니다. 다 이겨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쓰던 돈을 탈탈 털었어요. 정말.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입법 및 정책개발비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제일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게 입법 및 정책개발비라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 국회의원들이 하도 비리를 저지르니까 근데 국회의원들이 돈이 모자라다, 의정활동에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국가 예산으로 그러면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이나 정책 개발하는 돈을 따로 줄게.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월급 말고 따로 돈을 더 줄게 라고 해서 만들어진 돈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자료를 다 소송해가지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완전히 이 돈이 그냥 엉뚱하게 쓰이고 있는 겁니다. 가령 뭐 연구 용역을 했는데 실제로는 연구 용역을 안 해놓고 연구 용역을 한 것처럼 하고 자기 선거운동 도와준 사람에게 막 뭐 연구 용역을 뭐 몇 건을 줘가지고 실제로는 안 했죠. 연구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선거운동 도와준 그냥 그 지역의 주민한테 막 몇천만 원짜리 연구 용역을 주물러 돼 있고 그런 걸 저희가 다 밝혀냈습니다. 다 밝혀내가지고 그래서 국회의원 71명이 돈을 잘못 쓴 걸 밝혀내고 명단을 공개를 해가지고 그 중에 한 40명 정도는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돈을 반납했습니다. 반납을 해가지고 저희가 2020년까지 한 2억 1천만 원 정도를 환수를 했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국회의원이 내가 돈 잘못 쓴 게 맞다. 그래서 다시 국회 사무처로 돈을 토해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활동들을 이제 한 3년 정도 했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한국에 요즘에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검찰입니다. 국회는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지고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돈을 못 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무슨 정책 연구 용역 같은 걸 하면은 그 보고서를 다 홈페이지에다 올리게, 자동으로 올리게 바꿨습니다. 저희가 제도를 바꿔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심사도 강화하고, 돈을 쓸 때 심사도 강화하고, 돈을 쓰면은 다 스스로 공개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무서워서 돈을 못 쓰겠다는 정도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 만들어서 그 다음 타겟으로 이제 자국의 이제 검찰입니다. 제가 이제 국회를 상대로 해보니까 노하우가 많이 생겨가지고 검찰도 이제는 좀 해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검찰이 저항이 엄청 심했습니다. 뭐 제가 그 과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3년 5개월 소송해가지고 올해 6월달에 자료를 겨우 받아냈어요. 겨우 받았는데 이게 자료 받는 날 제가 기분이 아주 좋았던 날입니다. 3년 5개월 싸워가지고 소송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올해 2월 23일날 그 대검찰청에 가가지고 자료를 16,700쪽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왔어요. 장당 50원 돈을 내고 수수료를 내고 받아왔습니다. 자료를 받을 때 어떻게 하면 검찰이 최대한 기분 나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단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검찰에게 어떻게 하면 좀 경종을 울려줄 수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그 아이디어로 나온 게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파란색 압수수색 박스죠.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 쓰는 박스인데 그걸 일부러 인터넷에서 사서 들고 왔어요. 들고 가지고 한 개 5,000원씩 하더라고요. 그걸 들고 가가지고 검찰이 이렇게 A4 박스에다가 이렇게 자료를 담아놨는데 일부러 저 압수수색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그 사진이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요.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지금 그 사진이 그 검찰청에서 저희가 압수수색 박스에다 담아가지고 나오는 사진이 엄청 유명해졌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주권자고, 그죠? 국민들이 주권자니까 국민이 검찰 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보면은 검찰이 국민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다 검찰이 무슨 압수수색 한다 그러면 다들 겁내합니다. 국회의원들도 두려워합니다. 국회의원은 힘이 있는 사람들인데 국회의원들이나 고위공무원이 검찰을 두려워한다는 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검찰이라는 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그 검찰이 마치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한 거는 서열 정리를 좀 하자. 국민들 밑에 검찰이 있는 거다. 그래서 국민들 세금을 썼으면 검찰도 국민들에게 다 보고하고 설명해야 된다. 이걸 저희가 확인시켜 주려고 이렇게 파란색 압수수색 박스에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이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이게 국회의원들도 못 본 자료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자료를 받아오니까 국회의원들이 언제쯤 우리도 자료 볼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참 한심한 일입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국회의원들도 검찰이 쓰는 돈을 하나도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요. 지금 자료를 분석해봤더니 어마어마한 불법들이 드러나서 지금 특별검사를 도입하자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가령 이제 아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기록물 관리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예산 회계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매달 불법으로 회계를 해온 겁니다. 돈을 쓰면서. 우리가 어느 공무원 조직이나 공공기관에서도 5년 미만으로 보관하는 서류는 없고 최소한 3년 정도 보관하죠. 근데 검찰은 국민들 세금을 쓰면서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두 달에 한 번 불법 회계를 해왔다라고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제 불법들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게 특수활동비라는 돈이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이거는 기밀 수사에 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밀 수사하고 전혀 무관한 용도로 이 자금을 쏘았다는 걸 들었는데, 그 중에 제가 예시만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령 이제 국무일 검찰총장,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 검찰총장 했던 국무일 검찰총장 시절에는 2억이 빕니다. 영수증이 아예 없어요. 2억을 썼는데, 현금으로 썼는데 아예 영수증이 없습니다. 2억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일반 기업에서도 돈을 썼는데 영수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횡령했다라고 우리가 의심하잖아요. 그리고 국세청에서도 탈세로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수증이 없으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게 영수증 없이는 처리가 안 됩니다. 민간 기업에서도. 근데 지금 영수증이 2억이 없습니다. 아예 없고. 그리고 이게 기밀 수사했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에
명절 앞두고 명절 때마다 한 2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뿌렸어요. 이렇게 돈봉투로 이렇게 한 40명, 30명 이렇게. 그건 뭐냐면 명절 떡값이죠. 근데 명절 떡값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특수활동비는 요새 뭐 검찰에서 자기들이 마약 수사에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뭐 이런 식인 거죠. 마약 수사를 하려고 하면 뭐 정보원에게 돈을 좀, 영화에 나온 것처럼 정보원에게 돈을 좀 줘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지금 특수활동비를 지키려고 검찰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어떻게 썼냐? 보시는 것처럼 뭐 명절 앞두고 그냥 뭐 2억 5천만 원씩 이렇게 그냥 돈봉투를 뿌린 겁니다. 검사들에게. 자기 주고 싶은 사람한테 그냥 준 거죠. 자기가 예뻐하는 사람은 많이 주고 덜 예뻐하는 사람 적게 주고 그랬을 텐데 그렇게 돈을 썼다는 게 드러났고요. 그리고 뭐 가령 이제 회식을 하면 회식날 돈봉투 돌린 정황도 나왔어요. 업무 추진비를 회식을 한 날 돈봉투를 많이 썼어요. 현금을 많이 돌린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뭐 회식하는 날 아마 이렇게 회식에 참석한 검사들, 특히 특수부 검사들에게 아마 돈봉투를 많이 돌린 걸로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법무부나 검찰이 반박을 못합니다. 반박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그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요새 윤석열 대통령 된 이후에 꼭 하면 뭐 대통령실이나 법무부가 뭐 언론이 보도하면 뭐 고발하고 막 소송하고 이러는데 저나 지금 시민단체들이나 뉴스타파가 지금 검찰 특수활동비 분석해가지고 명절 떡값으로 썼다, 뭐 업무 추진비 가지고 회식한 날 돈봉투 돌렸다 이렇게 막 해도 단 하나의 법적 내용도 없습니다. 그건 뭐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하면 이거는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쌈짓돈처럼 특수활동비를 써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전부 대통령실로 다 가 있습니다. 지금 대검찰청 사무국장, 운영지원과장 이 사람들이 돈 관리하는 책임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돈 관리하는 비서관이 있고 검찰주사가 있는데 또 실무관이라고 검찰청 가면 왜 행정 보조하는 그 분들이 있습니다. 실무관이라고 그분들이 통째로 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로 옮겨갔어요. 대검찰청 사무국장 하는 사람은 지금 인사기획관, 예전으로 지금 인사수석이죠. 막강한 자리입니다. 인사수석이 다 있고, 지금 운영지원과장, 돈 관리하는 실무 책임자가 지금 대통령실의 총무비서관으로 가 있고요. 그리고 비서실장, 부속실장 하는 사람이 지금 부속실장, 대통령실 부속실장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주사, 6급 검찰주사였던 사람이 지금 대통령실의 상급 행정관으로 승진해가지고 가 있고요. 6급에서 상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실무관은 사실 옛날에 기능직 10급이라고 하는 분인데 어쨌든 그 실무관은 지금 5급 행정관으로 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영전에 승진을 해가지고 다 자기 돈 관리하는 사람들을 전부 대통령실로 다 데리고 간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것도 다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지난주부터 이제 그 뉴스타파나 언론들이 보도를 시작했는데 업무 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도 쓰는 것이죠. 쓰는 돈인데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지금 드러났습니다. 이게 며칠 전에 지금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뭐냐면은 이거 정말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에서 특수활동비도 문제가 많은데 업무 추진비는 이제 검찰도 쓰고 뭐 지자체도 쓰고 다 쓰는 돈이죠. 그런데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지금 밝혀진 건데요. 예를 들면 소주하고 맥주를 한 49병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70몇만 원을 썼어요. 근데 이따가 이제 완주금 같은 경우에도 다 그렇지만은 그 업무 추진비를 50만 원 이상 쓰면 그 참석한 사람들 명단을 기록해 놓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71만 원을 썼는데 이 명단을 안 적으려고 쪼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48만 원. 그러니까 71만 원으로 결제를 했다가 취소하고 다시 48만 원하고 뭐 20 얼마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결제를 쪼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주 맥주를 합쳐가지고 40만 병을 먹었는데 그걸 감추려고 영수증을 다시 이제 끊은 거죠. 끊으면서 이걸 다 뺀 겁니다. 술 먹은 걸 다 빼고 그냥 삼겹살만 먹은 걸로 이렇게 일종의 가짜 영수증을 새로 발급받은 거예요. 원래 결제를 한번 했다가 원래 결제했던 거에는 이게 다 들어가 있었는데 술 먹은 거 빼고 금액도 쪼개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공개를 엉터리로 가짜로 공개를 한 게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사실은
인천지검 부천지청만 이렇게 했을 리도 없고요. 검찰 전체, 검찰 조직 전체가 지금 국민 세금을 얼마나 엉터리로 써왔는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사실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검찰만이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금액 50만 원 이상이면 업무 추진비는 다 명단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걸 안 알고 쪼개게 하는 거는 사실은 이미 많은 곳에서 그렇게 한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영수증에서 아예 이렇게 뭘 먹었는지를 빼달라고 일부러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무 추진, 우리가 보통 식당에서 카드 꺼면 그죠? 뭘 먹었는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빼달라고 하면 빼고 이 카드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 해왔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사실 이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게 그 기자분들이 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은 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받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카드 영수증 복사본이 있는데, 그걸 보여주면서 이 원본 우리가 이거 먹었었는데 이렇게 한번 다시 발급을 해달라, 카드 영수증을. 그랬더니 다시 발급을 해줬는데 보니까 이게 가짜로 조작된 영수증인 거죠. 이렇게 술 먹은 거 빼고 금액도 쪼개기 하고 이런 게 이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드러날 겁니다. 계속 드러날 거고. 그러면 이 대검찰청이나 수도권에 있는 검찰청만 문제냐?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뉴스한바 홈페이지에 가보면 여기 지금 저희가 완주군 아닙니까? 완주군은 관할검찰청이 전주지방검찰청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자료도 지금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전국 검찰청을 다 받았기 때문에 다 받아서 지금 순차적으로 뉴스한바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뉴스한바 홈페이지에 가보면 아직 업무 추진비는 안 올라가 있는데요.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쓴 특수활동비는 여기 지금 이미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원본, 스캔본이죠. 스캔본 그대로 올라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전주지검에서 작년 2022년에 특수활동비 서류입니다. 서류고 여기 보면 이제 위에 사인한 사람이 전주지검장입니다. 전주지검장이고 전주지검이 어떻게 특수활동비를 써왔는지가 여기 나오고요. 여기 금액이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되는 게 뭐냐? 다 현금으로 쓴 겁니다. 현금으로 쓰고 영수증은 달라고 요거 한 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 한 장입니다. 한 장. 영수증 및 집행 내용 확인서 해가지고 작년 1월 26일인데요. 2022년 1월 26일 200만 원을 받아가면서 이제 현금으로 받아갔다는 사인한 요거 한 장이 답니다. 200만 원을 쓰면서 사실은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도 그죠. 웬만큼 경비 쓸 때 이렇게 쓰지 못합니다. 현금으로 가져가면서 달랑 한 장 사인하고 가져가는 거는 사실 참 찾아보기 힘든 일인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앞으로 이제 오늘 이제 지자체 예산을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텐데 앞으로는 저희가 지자체도 감시하지만 우리 지역 검찰청도 다들 감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완주나 이런 데서 전주지검은 우리가 커버합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시민단체들하고 뉴스타파나 이렇게 언론들이 전국을 돌면서 자료를 다 받았는데요. 전국에 검찰청이 67개나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그렇게 많지 못했는데 67개나 되는 검찰청을 이번에는 한번 싹 다 훑어가지고 자료를 다 받아서 이제 자료를 다 올릴 텐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면 전주지검은 누가 감시해야 되느냐? 전주지검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민들이 앞으로는 전주지방검찰청이 쓰는 돈은 감시하셔야 됩니다. 지금 올해 이후 내년에도요. 내년에도 아마 또 모르겠습니다. 전라북도는 모르겠지만 지금 전국에 검사 출신들이 굉장히 출마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특수활동비 잘못 썼다고 밝혀낸 사람 중에 또 누가 며칠 전에 출마 선언을 또 하셨던데 저는 그거는 이제 영남적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국민 세금을 엉터리로 쓴 사람들이 또 총선에 출마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비판하고 감시해야 되는데 그게 이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이제 제가 해왔던 세금 도둑잡을 활동을 소개한 이유는 좀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기관인 것 같지만 국민들이 정보공개법이라는 법을 통해가지고 정보공개 청구하면 이제 자료를 내놔야 됩니다. 한 번 공개한 자료는 그 다음에도 또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국회 상대로 한번 소송해가지고 자료를 공개한 다음부터는 기자들이 어느 언론사 기자가 청구해도 다 공개를 하고요. 시민들이 청구해도 공개를 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공개된 자료는 또 공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렇게 자료가 공개되고 검찰이 돈을 엉터리로 쓴 게 이제 문제가 되면 검찰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개선을 하겠죠. 그러면 또 좋은 점이 뭐냐? 지금까지는 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엉터리로 쓴 걸 검찰에다가 고발하거나 뭐 수사해달라고 하면 수사를 잘 안 했어요. 사실 왜 그런지가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자기들도 돈을 엉터리로 쓰니까 어떻게 수사를 하겠습니까? 자기들도 가라 영수증 끊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막 분할 결제하고 뭐 영수증도 그냥 엉터리로 만들고 이러는 검찰에서 그동안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뭔가 예산을 잘못 쓴 것 같다 문제 제기하면 그게 수사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제가 대비를 해가지고 감사원도 지금 저희가 소송 중에 있는데요. 감사원도 지금 검찰처럼 조만간에 자료가 공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감사원도 문제가 뭐냐?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잘못 썼다라고 저희가 문제 제기하고 감사원에 감사해달라고 하면 감사를 제대로 안 해줍니다. 특히 뭐 업무추진비나 이런 돈들은 특히나 감사를 안 해주는데 그 이유는 뭐냐? 감사원도 돈을 제대로 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엉터리로 쓸 가능성이 많은 거죠. 지금 감사원은 업무추진비를 전혀 공개를 안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소송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이 감사원에서 쓴 업무추진비 자료 내라고 했는데 안 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감사원이 과연 지방자치단체를 제대로 감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소송을 1심이 이제 끝나갔는데 어쨌든 반드시 감사원까지 다 자료 공개시킬 겁니다. 이렇게 검찰이나 감사원 같은 권력기관이 자료가 공개되는 게 중요한 이유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돈을 잘 쓰게 되면 그러면 그 잣대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수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니까 그동안 우리 시민들이 문제 제기해도 그냥 다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들이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안 될 거다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가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상대가 권력기관이든 지방자치단체든 이제는 우리가 자료 요구하고 잘못한 것은 비판하고 그래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활동을 더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좀 기반은 마련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완주 이야기를 좀 들어가면요. 제가 오늘 완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완주에 살지 않고 그래서 완주의 실정을 잘 아는 게 아니라서 그렇지만 제가 오늘 오면서 완주군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훑어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해봤고 오늘 여기 발기 모임을 하시는 완주군 살림살이 들여다보기 같이 이런 모임이 정말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일단 완주군이 내년도 2024년도 예산이 8,220억 원이더라고요. 완주군 인구가 아직 10만이 안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죠? 10만이라고 치더라도 10만 명이 8천억을 쓴다. 그러면 1인당 얼마입니까? 제가 미리 계산해 봤습니다. 1인당 800만 원입니다. 완주 국민 1인당 800만 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완주군이. 근데 1인당 800만 원이면 4인 가구면 이건 1인당이니까 4인 가구면 3,200만 원을 쓰는 셈입니다. 완주군에 사는 4인 가구를 대상으로 3,200만 원의 예산을 1년에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근데 과연 완주 국민들이 그 예산을 잘 써가지고 완주 국민들이 그만한 체감하는 효과가 있느냐, 효용이 있느냐. 내가 그만큼 완주에 살면서 이 8,200원을 쓴다는데 그만한 내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주 국민들이 정말 완주군이 8,200원을 잘 써가지고 내 삶이 정말 좋아. 우리 지역의 의료 문제, 복지 문제, 문화 문제, 환경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있어. 그러면 완주군 예산 들여다보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사실 대한민국의 그런 지역은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봤고 다들 이제 돈은 많이 쓰는데 도대체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만 많이 듣고 다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 완주군 예산을 우리가 들여다볼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예산이라는 건 여기 좀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예산이라는 건 쉽게 그냥 짜여지는 게 아니라 보면 뭐 중기지방 재정 계획이라는 게 있고 재정 투용자 심사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매년도 예산이 짜여지는데요. 지금 이제 완주군 예산이 이제 12월이니까 이제 예산이 이제 보통 이제 시도 같은 경우는 11월 11일까지 예산을 의회에다 냅니다. 집행부가 의회에다 내는 게 11월 11일이고 완주군 같은 경우는 11월 21일까지 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내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의회 심의는
12월 중순까지는 의회 심의를 마치게 돼 있으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완주군 내년 예산은 8,200억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완주군 내년도 예산은 공개가 안 되는데요. 올해 예산서는 완주군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다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예전부터 나름대로 정부 공개 예산 감시 운동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다 예산서를 올리고 있거든요. 올리고 있고 인터넷에서 올린 예산서가 보기도 이제는 좀 좋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완주군의 각 국가과가 있는데 각 국가과별로 예산서가 다 올려져 있어서 과연 나는 뭐 예를 들어 도시개발과 예산을 보고 싶다. 그럼 도시개발과 예산 누르면 다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예산서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이게 행정지원과 예산인데요. 완주군청 행정지원과 예산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과별로 이렇게 다 예산서가 되어 있고 예산서라는 게 보기가 처음에는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일단 단위가 1,000원 단위입니다. 1,000원 단위라 가지고 숫자를 읽기는 어렵지만 아마 이 보신 분도 많을 텐데 보다 보면은 무슨 의미인지는 아실 수 있습니다. 이건 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서식 같은 게 처음에는 좀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누구나 다 보면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완주군청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이미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도 다 공개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정보 공개라고 되어 있는 이게 완주군청 홈페이지인데요. 완주군청 홈페이지에서 정보 공개라고 되어 있는데 눌러보시면 이렇게 쭉 사전정보 공표라고 해서 정보 공개 청구 같은 걸 안 하고도 다 이미 다 자동으로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는 자료들이 예전보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몇 개 안 올라갔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사전정보 공표라고 해가지고 그냥 자료를 그냥 자동으로 때가 되면 자동으로 다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고 가령 이제 아까 뭐 얘기가 나온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업무 추진비도요. 여기 보시면 뭐 여기 단체장은 완주군수님이죠. 단체장, 국장, 실과장, 읍면장, 군의원 다 이렇게 분류가 다 되어 있고요. 이거 누르시면 다 이거 바로 보실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예전보다 홈페이지만 잘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지금 올라가 있고 그러면 완주 군수님이 지난달에 업무 추진비를 어떻게 썼는지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클릭하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완주군에 있는 각 국장님들, 실과 소장님들 다 보실 수 있고요. 군의원들도 다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이런 시스템은 갖춰진 겁니다. 이게 오랫동안 어쨌든 싸우고 노력해가지고 시스템이 이렇게 다 갖춰져 있고 지금은 이제 예전보다는 감시하기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예산을 들여다보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고 활용하시는 게 지금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이거는 이제 여기 계시는 아마 모임에서 몇 분들만 아마 보셔도 되는데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 보실 필요는 없는데 예산을 보다 보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일종의 그 기준이죠. 기준점을 알아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보시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이렇게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자치단체별로 업무 추진비도 얼마까지 쓸 수 있고 이렇게 다 정해놓습니다. 그게 이 예산 편성 기준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모임을 하면은 보통 가령 모임이 50분이 참여하시면 50명이 다 이 자료를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완주에서 이 자료를 아는 주민이 한 서너 명 정도만 이 자료를 알고 계시고 이런 게 있다. 여기에 보면은 이런 게 나온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 내용을 전달해 들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런 풀뿌리에서 시민운동을 할 때 각자 잘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산서를 잘 보고 어떤 사람은 정보공개 청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건 잘 모르지만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를 내가 아는 사람이 많아서 다 전파할 수 있고 또는 그걸 글로 써가지고 인터넷에 올릴 수 있고 각자의 재능들이 있습니다. 이 시민운동이라는 건 각자의 재능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한두 명이든 서너 명이든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정말 완주군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된 건지 행정안전부 기준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으면 이런 책자를 보시면 되고요. 이 책자는 매년 업데이트가 됩니다. 매년 업데이트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면 예산을 쓴 예산 집행 그러니까 좀 전에 보시면 예산을 편성하는 거 계획을 세우는 거죠. 편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 실제로 예산을 집행 쓴 거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게 제대로 쓴 건지 아닌지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름이 달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최신판으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라는 걸 보면은 또 돈을 어떻게 쓰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가령 이제 우리가 업무 추진비라는 예산에 대해서 좀 예전에 관심 있게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가령 이제 업무 추진비 같은 게 있으면 여기 좀 약간 글씨가 흐리게 보이긴 합니다만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뭐 공휴일이나 토요일날은 원래 쓰지 못하게 돼 있죠, 그죠? 그런 게 다 이 훈령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령 뭐 23시 밤 11시 이후에는 쓰지 마라, 이런 거 다 여기 나오고요.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이라는 걸 보면 업무 추진비는 뭐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못 쓴다, 뭐 공휴일에는 쓰지 마라, 최대한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금액은 뭐 4만 원 이하까지만 쓰라. 지방자치단체는 4만 원 이하로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이라는 데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시민들이 예산서를 보다가 또는 예산을 쓴 자료를 보다가 이런 좀 의문이 있다 싶으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행정안전부의 이런 뭐 기준이나 또는 지침, 훈령 같은 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수의계약 말씀도 나왔는데요. 수의계약도 이제는 완주군 계약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 들어가면 완주군이 하는 모든 계약들이 다 나옵니다. 입찰을 하는 거든 수의계약을 하는 거든 다 나옵니다. 근데 이런 사이트가 있는 걸 대부분 잘 모르고 계세요. 예를 들면 코로나 때 마스크가 모자라가지고 마스크를 왜 지방자치단체들이 막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의 노원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방의원 한 분이 자기 배우자가 하는 업체에다가 노원구인가 아니라 서울의 어느 구청이, 제가 어느 문제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서울의 하여튼 어느 구청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샀는데, 수의계약으로 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업체가 그 구의원의 배우자가 하는 업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크게 된 적이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여기 가보시면은 완주군이 한 모든 수의계약이 다 나오고요. 그리고 가령 어느 업체 이름을 검색하면 그 업체가 수의계약한테 여기 다 나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업체 이름만 적으면 그 업체가 완주군하고 무슨 공사를 땄는지, 무슨 용역을 땄는지 그게 그냥 이 사이트에서 다 검색이 되고요. 그리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도 대충 나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어느 지역 언론 기자분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그거는 여기 완주가 아니고 전라북도의 어느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서 지역 언론에서 문의를 받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주소 한 군데 업체가 3개가 있는데 그 업체가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속 수의계약을 딴다는 겁니다. 근데 번지수 하나의 업체가 3개가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뭔가 관계를 한번 조사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조사를 하시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여기도 보면은 이 수의계약한 요 계약 정보에서 검색을 해보면 어느 업체가 또 주소는 어디고 그 업체 주소는 어디고 이게 다 나옵니다. 다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공사 계약, 용역 계약 이런 것들 다 여기서 다 검색해보고 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싶은 것들은 여기서 기본 자료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히 많이 이런 점에서는 정보 공개가 많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어떤 상황이냐, 정보 공개 자체가 잘 안 됩니다. 힘 있는 기관일수록 자료 공개를 안 합니다. 제가 지금 대통령실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대통령실이나 검찰 같은 데는 여전히 자료 공개를 안 합니다. 가령 지금 제가 소송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올해 4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 가셔가지고 해운대 무슨 횟집 가가지고 회를 먹고 나오는 장면이 사진 찍혔지 않습니까? 제가 그 회식비를 얼마 쓰는지를 정보 공개를 했는데 공개를 지금 소송하고 있어요. 소송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그 횟집에서 회를 먹고 회식비를 우리가 결제했다. 대통령실 예산으로 결제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면 그 자료를 공개하라고 그랬더니 결제는 우리가 했는데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 자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아니 대통령실 예산으로 자기들이 결제를 했는데 회식비와 관련된 자료가 없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권력기관들이 투명을 하지 못하는데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웬만한 자료들을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만 보더라도 웬만한 자료들이 공개되고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사이트를 보는 시민이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홈페이지에도 자료가 많고 예산서도 있고 홍보 추진비도 다 올리고 계약 성공도 다 올리게 돼 있는데 과연 이것을 누가 보고 있느냐? 그 지역에 있는 누군가가 그게 지금은 그게 관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례까지 보게 됩니다. 아까 주민참여 예산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 예산 조례라든지 예산과 관련된 조례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이런 조례들도 지금 여기 보시면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완주군 거 당연히 볼 수 있고 전라북도 거 볼 수 있고 완주군이나 전라북도가 아니더라도 내가 알고 싶은 다른 지역 것도 그냥 보면은 뭐 제가 사는 충남 홍성군도 검색해보면 다 나오고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당연히 완주군 걸 찾아보면요. 저도 찾아봤습니다. 제가 완주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냥 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 완주군 조례를 보니까 좀 불만족스러워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완주군에서 예산과 관련된 조례가 중요한 조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일 위에 있는 게 뭐냐?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주민참여 예산 조례가 있는데 사실은 밑에 있는 주민참여 예산 조례는 제가 예산 감시 운동하면서 처음에 이제 막 이렇게 정보 공개가지고 싸우다가 우리도 좀 이렇게 맨날 비판만 하지 말고 정책 제안을 해보자. 돈을 이런 데 쓰지 말라고만 했는데 돈을 이런 데 쓰지 말면서 이런 데 써라. 우리가 좀 제안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안 만들었던 조례가 주민참여 예산 조례입니다. 이게 2002년에 울산 동구에서 먼저 만들어지고 그다음 광주, 북구 2002년부터 전국의 지역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완주군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참여 예산 조례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좀 조례가 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게 주로 이제 공모사업 형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또 완주군 예산 중에 일부를 주민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하라는 사업을 제안하면은 그걸 공모해가지고 심사해가지고 그 중에 좋은 걸 채택한다. 이게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인 것처럼 되겠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처음 제안했던 주민참여 예산제는 그게 아니고 완주군 예산이 8천억 있으면 8천억을 어디다 쓰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하자는 게 저희가 처음 제안했던 주민참여 예산조례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8천억 중에 1%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그냥 공모사업 심사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게 원래 이걸 제안했던 뜻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이 제대로 되려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많아야 됩니다. 많아야 되는데 완주군 같은 경우는 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게 한 20명,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보기엔 좀 한계가 많다. 조금 더 열려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이 조례에 담겨 있고요.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 조례라는 건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 조례가 왜 만들어졌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지방재정법에 이런 조항이 생겼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지금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모이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완주군 예산 들여다보기 그죠 하시는데 들여다볼 때는 결국에는 잘못된 것은 감시하고 필요한 일들 앞으로 필요하고 더 잘해야 되는 일들은 또 잘하자고 제안하고 그러니까 결국 감시와 제안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동안 제안 쪽은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걸 통해서 제안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조항은 감시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법을 위반해가지고 뭔가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야 되는 세금 엄청 썼다는 이야기죠.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안다는 거 우리 세금 엄청 썼다는 건데 그럴 때는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증거 제출하고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일종의 우리 주민들의 권리를 확실하게 모습하는 겁니다. 감시권, 일종의 예산 감시권을 모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전에는 그냥 순수하게 뭐랄까 시민들이 그냥 뭐 이런 뭔가 법률적 근거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시민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산 감시를 했다면 이제는 지방재정법 48조 2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권리가 있다. 우리는 증거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하면은 그러면 우리 말이 맞으면 시정하도록 지금 이제 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54조의 2라는 게 있는데요. 요 아까 말씀드린 그 지방재정법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하위 대통령령입니다. 여기 보면은 조례를 통해서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감시기구를 둘 수 있다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감시기구를 둘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지역의 조례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주민 예산 감시단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꼭 이게 이렇게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 않지만 어쨌든 많은 지역의 조례에서는 주민들이 예산 감시권이 있고, 근데 일반 주민들이 그걸 그냥 하시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조례를 통해 가지고 주민 감시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데, 완주군 조례는 아직 이게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과 많은 지역에서는 지금 주민 예산 감시단 같은 걸 설치하게 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제 약간 그런 제도적인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완주군은 아직 조례에 이런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제일 좋은 건 순수하게 민간 차원에서 하는 이런 모임도 필요하지만, 또 이런 모임이 또 서로 또 어떻게 보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권 안에 어떤 그런 감시기구, 감시단 같은 게 만들어지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례에서 설치된 주민 감시단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순수하게 민간, 자발적으로 민간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상호 교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한데, 아직 완주군 같은 경우는 완주군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예산 낭비 관련된 조례에서는 주민 예산 감시단을 설치하는 것은 내용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점들은 이제 좀 앞으로 조례도 좀 보완을 해야 될 내용들이 아닐까. 예산 낭비 관련된,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관련된 조례도 그렇고, 주민참 예산 조례도 그렇고, 좀 보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주군의 주민참 예산은 지금은 이제 주로 이렇게 공모 방식이고, 제가 보니까 올해는 한 70억 이상, 그러니까 한 8천억이면 한 1% 좀 안 되는 규모 정도로 이렇게 공모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공모 사업 중심에서 좀 탈피해서 이런 주민들의 예산 감시권도 좀 보장하는 것도 아마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좀 제한된 시간 안에서 이런 예산 감시 운동을 하는 의미 같은 것들, 그리고 그동안의 역사나 경험들, 그리고 완주군을 제가 오늘 오면서 이제 완주군에 좀 살펴보니까 이런 점들은 좀 조례도 좀 보완을 하면 좋겠다. 또 완주군의 홈페이지나 계약 홍보 시스템 같은 여러 가지 이미 공개된 자료들만 잘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 관심사나 내 삶에서 출발해가지고 예산을 들이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충남 홍성군에 사는데 저희는 한 10년 전부터 예산 모임이나 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군위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작지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방청하고 이런 모임들이 있는데요. 그 모임에서도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면 내가 관심 있는 예산이 문화 분야다. 그러면 문화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이 문화 분야를 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좀 예산 전체를 좀 볼 줄 아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예산 전체를 볼 줄 아는 좀 그런 쪽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안전부 좀 지침도 좀 보고 하면서 전체를 좀 보고, 가령 이제 나는 뭐 환경에 관심이 있다고 환경예산, 에너지에 관심 있다 에너지 예산, 문화에 관심 있다 문화 예산, 이렇게 각자 자기 관심 분야별로 예산도 들여다보고 의회 방송도 가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뭔가 의견도 내고 목소리를 내는 그런 활동들을 작지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고 있고, 전국 곳곳에 그런 모임들이나 그런 활동하는 개인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제가 오늘 완주에 와서 좀 많이 기대가 되는 건,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활동을 한번 도모해보자, 이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는데, 저는 오늘 이 모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 모임이 잘 구성이 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완주에서 좀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전라북도 전체로 좀 퍼져나가고 대한민국 전체로 좀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윤석열 정부가 잘못된 감세 정책을 펴가지고 지금 올해 국가 세수 결손이 50조 정도로 보는데요. 내년에도 나아질 전망이 없습니다. 지금 완주군도 지금 국가가 원래 완주군에 주는 지방교부세를 원래는 올해에서 세수 결손이 50조가 나면 보통 한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지방교부세를 줄였거든요. 국가가 완주군에 주는 돈을 원래는 좀 이렇게 간격을 두고 줄여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 올해 50조 빵꾸 났으니까 지방교부세도 못 줘.
그래서 올해부터 그냥 바로 줄였어요. 국회에서 통과시킨 지방교부세 예산이 있는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자의적으로 줄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완주군도 한 500억 가까이가 아마 지금 못 받았을 거예요. 원래 올해 받기로 되어 있던 지방교부세 500억 정도를 아마 중앙정부에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을 겁니다. 그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이 예산을 줄일 때도 감액 추경이라고 감액을 하는 걸 국회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국회 심사를 안 거치고 그냥 줄여버린 거예요. 안 줄여버린 겁니다. 근데 내년에도 지금 완주군에 내려오는 교부세가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고 최근에 지방 재정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냐면은 국세가 좀 많이 거쳤거든요. 그래서 지방 교부세가 많이 내려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살림살이가 좀 풍부한 편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근데 지금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교육청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살림살이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내년에 완주군이 8,200억이지만요. 그 증가폭은 굉장히 적은 겁니다. 그전에는 예산 증가폭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은 정말 완주군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마 내년도 예산을 짰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살림살이, 나라 살림살이, 지역 살림살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상황이 돼서 그런 점에서도 저는 오늘 이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겠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 출발하는 이 움직임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좀 선례나 모델을 만주에서 만들어주시면 참 저도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뭐 한두 분이라도 제가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다 보니까 궁금하신 거 질문 주시면 지금 예. 훌륭한 일을 하고 어느 조직과 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은 부담이다. 지금 우리 하 변호사님 같은 분이 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지금 우리 하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어느 한편으로는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역할을 못합니다. 자, 예산만 지금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예산 편성권자는 집행부하고 예산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의회입니다. 의회가 심의를 하고 의회를 하고 나중에 1년 예산을 결산을 하는데 그 역할을 국민이 뽑아놓고 하라고 했는데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못 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상변호사님이 나서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이 생기게끔 만든 것은 결국 주민이다. 그리고 국민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저는 처음 여기에 전부 다 모이실 텐데 지금 우리가 편히 대하는 것은 행정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행정기관은 일반 행정이에요. 행정이라는 것은 교육행정, 경찰행정, 보건행정, 사회행정 모든 행정인데 주민들이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직접적으로 민선을 뽑았던 시장군수와니까 그분들이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사용하니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경찰행정이나 보건행정이나 산림행정에 이런 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특히나 지금 우리 세금이 국비나 지방비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각 중앙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추진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추진기관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전부 다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감시하는 것은 결국은 각 중앙부처 직할 후반이에요. 그러면 이거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옆에서 주고 있으니까 이 행정이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한의원 선생님이 어차피 이런 정말로 힘든 일을 보시니까 앞으로 범위를 일반 행정이나 이런 권력기관이 정말로 이걸 잘못되시죠. 그러나 그 중앙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추진기관, 권력기관 이건 전부 혼동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영역을 넓히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 완주 사진 들여다보니 다 시군에서 덜 수 있고 다 도에서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의회
국회의원을 뽑고 의회 의원을 뽑았을 때는 그분들이 감시를 견제를 하라고 했는데 모르니까 결국 이런 결과가 나타나단 말이에요. 자,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면 그걸 심의라고 했는데 심의를 잘 못하고 의결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집행을 했으면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하는데 그것이 정말로 잘 집행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역할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변호사님 같은 분이 나서야 되고 시민들이 나서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이전에 이런 단체들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그런 방법으로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결국은 의회 역할을 더 강화하고 의회를 감시하는 기능도 더 강화될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런 일반 행정영역 이외에도 사실은 중앙부처든 지방자치단체든 지금 굉장히 많은 산하기관들 조직들이 생기고 있고 또 완주군에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아닌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완주나 정부 전라북도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뭐 산림청도 산림청 각 중앙부처들이 다 이제 이런 산하도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시가 좀 필요하다. 그런 말은 이제 저는 전적으로 동감이고 제가 이제 아까 전주지검의 예를 든 이유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예산 감시나 시민운동을 한다면 주로 이제 일반 행정 영역, 지방자치만 했다면 사실은 우리 완주군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뭐 경찰도 감시할 수 있는 거고 경찰서가 쓰는 돈도 감시할 수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여러 이제 중앙부서의 산하기관들도 감시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접근할 필요는 저도 느끼고 또 이번에 검찰이 하나의 그런 새로운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어쨌든 의회가 중요합니다. 저도 그래서 저희가 왜 국회를 먼저 감시했냐면은 국회가 제 역할을 하면은 그러면 국회가 제대로 예산도 심의하고 결산도 제대로 하면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줄어드니까 해야 될 부담이 그래서 국회 감시를 먼저 했는데 저는 지역에서도 지방의회 감시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지방의원님들이 쓰는 돈이 많아서는 아니고 지방의원님들이 제대로 돈을 쓰고 또 제대로 집행적으로 감시해주면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방의회가 쓰는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지방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돈은 어떻게 쓰는지를 감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약간 전략적인 부분들을 또 앞으로 계속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뒤에 또 손 드신 분이 계셨는데요. 한 분 다 아니신가요? 네. 제가 네네. 저는 이제 그 완주군 민간행정 감시단체 완주지킴이에 소속장하고 있고 완주군에서는 국민감사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별로 나중에 좀 여쭤볼 건데 제가 이제 국민감사관 하면서 그다음에 행정감시 완주 민간행정감시 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예를 들면 이제 저희도 이제 활동하다가 아까 말씀 수익에 관련돼 가지고 와이프가 회사를 만들고 남편이 회사를 만들고 또 다른 회사에서 또 와이프 또 조금이 관여를 하게 되고 이렇게 수익을 들어가면서 만든 경우가 있어서 결국은 이제 완전히 그걸 얘기해서 그 공정거래 고발 조치해서 결국은 제재를 좀 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교육하시면서 보여주신 지방행정공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제가 완전히 예산에 좀 관심을 활동을 해놨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예산을 이렇게 썼다. 썼는데 뭐 문제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예산을 사용하는 어떤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예를 들면 물품을 갖다가 나는 연필을 사게 됐는데 그 연필을 처음 결제를 해놓고 예를 들어서 견적서도 받고 다 했는데 나중에 결국 카드로 긁어서 나중에 그걸 갖다 다른 물품으로 교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뭐 대형마트에서 포인트로 교환해서 사적으로 사용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놓여졌어요. 아까 뭐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의회 감시 기능 역할도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화성일 변호사님 교육하면서 제가 제일 크게 느꼈던 건 이런 어떤 민간 단체들의 역할이 앞으로도 계속 좀 성장되어야지만 이거 단순히 의회에다 맡긴다는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이 매일 하시는 일들, 의상 업무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결국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과연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그 자리에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걸 굉장히 떠가지고 완주군에서 지금 계속 사업을 진행되는 어떤 아까
아까 말씀한 출자 출연 기관들의 어떤 사업 부분들, 예를 들어서 완전 테크노밸리 제2일반 산업단지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하루 지금 지급되어 있잖아요. 몇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년이면 수십억, 그다음에 5년, 6년이면 수백억의 이자가 그리고 완전 세금이 지출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중기지정 통자 심사나 이런 것에서 분명히 문제점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 상행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이런 민간단체의 역할이 앞으로도 좀 더 성장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대로 시민형 54조 2처럼 그런 것들이 지자체 조례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그 단체단체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앞으로 이제 하성진 변호사의 활동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런 쪽으로 좀 더 맞춰져서 시민단체가 이렇게 좀 활성화되는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세상에 그런데 하성진 변호사 생각이 어떠세요? 네. 저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그 2017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는 걸 보면서 이제 좀 중앙에 있는 권력기관들을 좀 투명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 일을 지금 한 6년, 7년째 하고 있는 건데요. 한 3년 정도면 대충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검찰 정리가 좀 돼가지고 감사원 대통령실까지 지금 정리하는 한 3년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이제 시민들이 이런 시민단체, 시민운동이 활성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쭉 해왔던 활동들이 정말 의미 있고 아마 그 경험들을 가지고 또 같이 계속 해나가면 좋겠고 지금 내년에는 이제 제가 활동하는 세금도둑자발에서 고민하는 게 지역 예산 감시 운동을 좀 우리가 좀 부흥시켜보자. 예전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8년, 99년 이때 좀 활성화가 됐다가 지금 많이 침체했는데 각 지역에 이제 지금은 예전처럼 무슨 큰 단체가 중심이 되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 이렇게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활동들이 지금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활동들을 저희가 좀 활성화시키고 전국적으로 좀 묶어가지고 목소리를 좀 내보자. 그리고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말 시민들이 그동안 잘못된 거, 고쳐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지역에서 목소리를 내면 그러면 지방선거에 나온 후보자들도 그걸 안 받아들일 수는 없을 거니까 그러면 조례도 바꿀 수 있고 예산도 바꿀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활동을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완주에서 이런 또 움직임이 시작되면 같이 연계해가지고 전라북도 전국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말씀 주신 거 감사하고요. 그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 말씀 제가 잠깐 들었지만 참 의미 있고 소중한 활동을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질의응답은 이 정도로 하고 마이크를 넘겨드려야지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것 같아서요. 제 이야기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강의해주신 한국교육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좀 바로 그냥 붙여서 쭉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쉬어버리면 빠지고 나올 것 같아서 그 다음은 저희가 이제 완주군 예산 살림살이 저기 준비 모임을 어떻게 해왔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8월 21일에 처음에 6분이 모이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준비 모임 출범을 했고 그리고 9월 4일에 예산총론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같은 날 이게 단체 결성 및 활동 계획을 저희가 확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4일에 분과위원회 구성 및 회원 모집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인 10월 25일 신규 회원 참여 모임 및 발기인대 중개원을 선출했습니다. 11월 7일 전반 총합 및 회원 가입서를 제안했고 오늘 발기인대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 처음 같이 시작하셨던 여태복 이사님께서 참석자분들 소개하시고 저희 오늘 좀 모이셨으니까 회의 좀 할 게 있거든요. 그거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몇 분이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이거 앞으로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나는 대로 해봅니다. 지금 여기 제가 처음 참석자 소개를 이렇게 하려고 생각했어요.
여기 오신 분들 다 각자 소개를 좀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다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오늘 한 6시나 7시에 끝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각자 소개하는 것은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여기 전부 다 놓여지신 그 회원 가입서 있죠? 지금 다 앞에 있죠? 거기 회원으로 자기가 앞으로 참석하고 싶다 이렇게 의사를 밝히시는 분들, 그리고 거기 자기가 활동해야 될 부서가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2개 정도 복수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선택을 해서 그 회원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모임들이 형성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거기서 서로 소개도 하고 거기는 작은 모임이니까 거기서 충분하게 서로의 그런 모임에 참여하게 된 의미와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활동할 그런 어떤 활동 범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각자 소개는 좀 뒤로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도 나는 꼭 여기 왔으니까 그래도 내가 한번 나라고 하는 사람을 좀 이야기해야겠다. 그거 안 하면 내가 서점에서 밤에 가서 잠을 자는데 불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지금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보니까요,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활동을 많이 하시고 나름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위치를 갖고 계시는 분들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본인의 활동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당신이 해야 될 일들 구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꼭 하시면 와주시면 네. 하여튼지 그러면은 다음 모임에 우리가 더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또 이렇게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바로 이 자기 회원 소개하는 순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네. 그러면 회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서서 하려고 하니까 좀 뭐한데 모두 지금 우리가 어떤 단체가 결성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처음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 의장을 여러분들께서 추천을 해주시면은 제가 임시 의장 뽑는 데까지만 제가 역할을 하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분은 아주 회의를 잘 하시는 분이니까 임시 의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추천을 받겠습니다. 네. 네. 윤영은 예, 아까 제식사 하셨던 분, 예. 아니 목사님 임시장을 하시고 정식으로 이제 이 모임에 이제 여기는 회의니까요. 네, 그렇게 이게 말씀하시는 분은 계신데 무조건 아니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럼 회의가 안 되죠. 그러면 회의 진행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가 추천을 하면 동의가 있어야 의안이 선결되는 거예요. 네. 말씀하셨는데, 네. 예,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상관의 이상배 회원님 추천합니다. 이상배 회원님, 한번 손 들어보시죠. 저도 이제 처음 왔는데 목사님 일단 박수.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예. 또 다른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아니 제가 회의를 잘 못하거든요. 좋습니다. 준비하십니까? 예, 저기입니다. 박수로 그러면. 제가 이거 해보고 이런 자리에서 안 쳐야 해요. 수면은 뭘 바뀌어야 그러면은 제가 임시의장을 또 해서 서기를 지명하겠습니다. 그렇죠? 기록을 해줘야 되니까 저기 우리 기자님, 유범수 기자님을 제가 서기로 이렇게 지목을 해도 괜찮으시면 허락을 해주겠습니다. 잘 기록해야 됩니다. 서기로 그러면 의의 없으시죠? 네. 그럼 서기를 우리 유범수 기자님께서 하시도록 하고 오늘 안건은 딱 하나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발기인 대회는 발기인 모임은 창립총회를 하기 위한 준비 모임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서 창립총회를 여기 계신 분 다 하셨으면 더 좋죠. 제일 좋죠. 그러나 그렇게 또 못할 여건과 사정이 있는 분들도 있고 계시니까 어쨌든 창립총회 준비위원을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모임을 결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창립총회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창립총회 준비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안건 첫 번째 것입니다. 이것을 상정하고 다른 것이 이것 오늘 꼭 해야 되겠다. 이 안건을 이 발기에 대해서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럼 없으시면은 이 안건 네. 그 안건 상정에 앞서 이 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누가 말씀드린 건 임시관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발기인 대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절차상으로는 발기인 연구에 날인을 한 것이 절차상으로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회원 가입 시청자를 이렇게 바로 수라고 하는 것은 절차상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우리가 완중을 살리는 일을 지금 발기를 하니까 정관이 초안이 되었던 완성이 안 되었던 이런 것도 좀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한테 배부를 해가지고 어떤 배경에서 이러한 들여다보기를 하고 왜 들여다보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목적이랄지 이런 것을 좀 어느 정도 전달을 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책상에 바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쓰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절차상 좀 비우는 것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절차상 맞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발기인 대회니까 그래서 서명만 받고 하려고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보다는 조금 한 발 앞서서 그냥 오늘 여기 들으시고 이게 안 써도 돼요. 나는 회원으로 앞으로 활동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게 확정이 되면은 우리가 한 발 빠르게 나가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각 분과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한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네. 예. 선생님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절차 하나를 저희가 좀 생략을 했으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원 가입서를 써주시면은 그분들은 오늘 발기인 대회에 참석한 것도 되고 발기인이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활동하려고는 부서별로 나누어서 그 부서별에서 모임을 전부 다 추진하겠습니다. 창립 준비위원회에서 추진을 해서 그 모임마다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면은 창립대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절차상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냥 창립만 해버리면 나중에 이게 뭐 유명무실해지니까 그리고 또 그러니까 회의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발기인 대회를 한다는 것은 지금부터 활동을 하겠습니다.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건 다른 것과 다른 모임과 달리 한 가지 목적이 아니고 다양한 방면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절차상 조금 하나를 접고 빨리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준비위원을 대신 좀 잘 하셔서 해야 되겠는데, 준비위원을 어떻게 뽑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제가 마이크 잡았으니까 제안을 해도 될까요? 네.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임의 창립을 위해서 준비위원으로 활동하고 싶다. 예, 스스로 본인이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나 이거 한번 준비위원 한번 되어보겠다. 여기서 자원한다고 그러죠? 그런 거 보고요. 예, 자원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은 우선순위로 그분들이 먼저 하고, 그것이 안 되면 또 다른 또 안을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걸로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들 회원 가입 신청서를 신분들로 해서 전부 준비위원회고, 예. 지금 안의 여기 회원 가입서를 쓰신 분은 모두가 다 준비위원으로 하자는 이렇게 제안서진, 예, 안건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예. 그럼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아니고 회원에 내가 되겠다 가입서를 내신 분은 모두가 다 준비위원이십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렇게 별거 안 돼요. 그러면은 이 모임을 주선해야 될 책임자가 있어야 돼요. 연락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회의를 해서 위원장도 뽑고 준비위원장도 뽑고 그 다음에 또 뭐 연락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분만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다 전부 다 오신 분들 중에서 내가 이 회의에 회원이 되겠다고 가입 원서를 내신 분은 전부 다 준비위원이 되십니다. 다 연락이 갈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일단 추진해 나갈 한 2명 정도, 회장과 위원장과 그 다음 서기, 이 부분은 여기서 선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하시면은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시면은 의의가 없으시면은 예라고 한번 대답해 주시죠. 예, 그러면은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일을 뭐 연락도 하고 이렇게 또 모임 주선을 해야 될 분, 그분은 여기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 쉬운 방법은 예, 추천을 해서 임시 부장님하고 서기님은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한 분 더 추천을 해서 세 분이 이렇게 준비위원을 하시면 되고. 예, 세 분이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안건을 올리신 거죠? 예. 동의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 네. 예, 동의. 예, 그러면 3명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세 분이서 연락하면 굉장히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최소한 5분 이상은 돼야 각 위원회가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준비 그 모임을, 처음 모임을 5명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는 이게 개의로 나온 겁니다. 돈이 개의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어차피 준비위원장이 소출이 되면 예. 그런 상황 판단은 준비위원장으로 포획을 해가지고 예. 아까 뒤에서 말씀주신 그런 부분이 부족하니까는 예. 준비위원장은 제안하에 예. 준비위원 중에서 예. 선임을 해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준비위원장을 여기서 선출하자는 거죠. 예. 세 번째, 이거는 어떻게 할까? 재개의. 예. 1항, 2항, 3항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돈이 재개의가 복잡하니까 1항, 2항, 3항으로 해서 3항은 준비위원장만 선출하면은 위원장이 알아서 전부 다 또 나머지 하자는 의견. 예.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아니 자꾸 어떻게 복잡해지니까요. 목사님 지금 마이크 잡으셨잖아요. 목사님이 준비위원장 임시 지금 오고 계시잖아요.
임시의장. 그럼 여기 목사님이 추구를 해서 나머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아니, 왜 똑같은 걸 얘기시구나. 아니, 제안을 지금 임시의장이 돼서 예. 아까 세 분을 설치하는 거 같아요. 예. 감사원님하고 준비위원장하고 선수하고 저기 여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세 분을 하자는 분은 준비위원만 세 분을 뽑자는 거예요. 준비위원만 예, 위원만. 그리고 5분 하자는 분도 준비위원만 5분을 뽑자는 거죠. 아니 실은 그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두 분이 지금 임시를 하고 계시니까 이 중심 하시고 예. 한 분만 더 추천을 추가하자. 예. 여기서 추천하는 분들 그러면 한 명만 추천하는 한 번만 더 추천해서 하자. 예. 부족하면 두 분들이 그렇죠. 1학, 2학, 3학